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빌라 재건축 사업의 구도와 그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노빌라 재건축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그 금융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그 노빌라가 그 14세대가 있다. 요거를 재건축하고 싶다 이거죠. 노빌라가 30년, 40년 넘어서 재건축하고 싶다. 근데 설계를 떠보니까 이게 28세대로 바뀐다 할 때, 그러면 일반 분양은 그 14개가 나오네요. 14개가 일반 분양이구나. 14개를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하면 되겠네요. 상황은 그 14세대가 공사기간 동안 이주하잖아요. 그럼 이주에 필요한 전세 보증금이나 그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가령 이주비가 20억이다. 그리고, 사업비가 60억이다. 총 80억의 그 PF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분 판매분, 그러니까 14세대를 분양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추가 부담금을 상세하겠죠. 상세. 그래서 각자 이익이 추가 부담금이 3억이다. 근데 각자 이익이 또 배분되는 이익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이제 상세돼서 추가 부담금은 0원이 되겠죠. 이런 사업장을 주로 하는데 저희는 근데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14세대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주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두 명이 반대한다 이거죠. 한두 명이 반대한다면 그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재건축 관리단을 만들어서 그 매도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그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이제 별도 설명을 할 거고요.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그 보통 건설사 내지 시공사와 그 지주공동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그러고 금융 PF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가령 80억의 이주비 포함해서 금융 PF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주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금융 PF를 일으키는 거죠. 요거는 그 시설대 대출이 주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그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보존 등기와 동시에 금융 PF를 일으켜서 그 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설정을 하는 거죠. 세대별로 설정을 해서 금융 PF를 일으키는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보존 등기를 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미리 하면은 그 미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대환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존 등기 하지 말고 준공은 낫죠? 근데 보존 늦게 하지 말고 이게 되게 주의할 사항인데 미리 보존 늦게 하는 바람에 PF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존 늦게 하던 동시에 금융 PF로 대환을 합니다. 준공 이후에 그 준공 세대는 그 주민 세대 14개,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 14개, 총 28세대죠. 거기를 담보로 해서 그 대환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주비는 뭐 각자 변제하게 되니까 그 60억 원의 사업비 요거를 갖다가 28세대에 배분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분 14개는 분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분양을 한 다음에 그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기대출을 끄는 거죠. 기대출을 28세대에 배분된 기대출을 끄게 되겠죠. 또는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유자들이
공유자들이 각자 부양받은 분은 각자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각자 보존등기.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은 14명의 공유로 보존등기하고 처분 신탁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가 직접 수부장자에게 그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14명의 그 빌라 소유자가 있는데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28세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명의 대지권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반 분양분에 대지권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14명이 대지권을 양도하게 되고 쪼개가지고 나머지 14대에 붙이니까 거기는 이제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대지에 관한 양도세와 그 취득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보존등기 하고 자신들의 그 조합원 분양분은 각자 보존등기 하고 일반 분양분은 14명의 공유로 보존등기 한다 할 때는 대지권에 그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다 보니까 14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14명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도 14명이 대지 소유하고 지금도 14명이 대지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세나 그 취득세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분양자에게 이전 등기 한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대환대출을 했었는데 요즘은 처분신탁, 보존등기 처분신탁하면서 그 대환대출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민이 만약에 20인 이상이다. 그러면 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겠죠. 조합장도 선출이 되고 즉 시행자들이 모든 책임과 이익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업이 잘 안 됐다. 조합 책임이죠. 또 미분양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된다. 그럼 조합 책임이죠. 각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인 미만이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또는 14명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또는 19명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이 안 되거든요. 법상 20인 이상이 조합이 설립이 되니까 주민들 전체 만약에 14명이라면 14명 주민들 전체가 그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 시공사와 지주공동사업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시공사와 약정을 합니다. 14명과 시공사 간에 약정을 하고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분배하는 사업구도가 바로 그 지주공동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났다. 그러면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할 때 시행자들이 전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행자들이 전부 자설을 해야 된다. 14명과 그 시공사가 같이 지주공동사업 했다면 14명과 시공사가 자설을 해야 된다. 이후에 적정분양가에 일반 분양 후에 그 이익을 분배해서 기대치로 끄면 되는 거죠. 추가 부담금을 상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14세대가 있었다. 노빌라가. 근데 14세대에다가 일반 분양분 14세대를 추가로 짓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민 몫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양분이죠. 분양분. 이랬을 때 보통 LTV가 8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설정을 하고 일반 분양분에만 설정하고 60억을 대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 몫은 뭐죠? 주민 몫은 이주비.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주비를 상환하고 이주비 쓴 거 상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그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헌집에서 새 집이 됐다. 뭐 2억짜리 집이 또는 3억짜리 헌집이 6억짜리 새 집이 됐다 할 때 6억짜리 새 집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비 대출 받은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각자 설정을 하는 거죠. 몇 억씩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분양이 되면 이걸 끄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과거처럼 일반 분양분에만 설정해서 대환대출 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고 대환대출 하고 그러고 분양을 해서 기대출을 끄고 이런 사업코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코드로 진행한다. 그래서 노빌라 재건축은 지주공동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헌집을 새 집으로 갈아타게 됨으로써 재산가치 상승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상의 리스크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대로 준공을 내주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준공 이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준공 이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준공 후 분양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분양에 관한 전략도 잘 짜주는 그런 경험 있는 업체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업체 선택을 제대로 했다 이거죠. 했다. 근데 준공 이후에 대환대출에 대한 자서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왜 자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은행 측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헌집 가지고 새 집만 가져가면 되느냐? 아니 사업비는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분양분에만 뭐 대출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LTV가 60%밖에 안 되니까 전체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마다 주민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은 뭐죠? 지주공동사업은 이익만 가져가는 사업은 아니다. 리스크 내지 부담도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게 바로 지주공동사업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사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딴짓거리 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나 주민 스스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을 망가뜨리게 된다면 주민들은 시공사에 대해서 지주공동사업을 했던 시공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 강의를 들으시고 지주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가 계시다면 요게 원칙이니까 그 주민자세에 협조하고 서로 협조해서 분양을 해서 기대출을 끄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으로 지주공동사업과 관련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